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왜 이제 또 이 모금 우크라이나 이 극동 방송 이 모금 포스터를 올렸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후원 모금 이 광고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그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집중적으로 이 군사 문제를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간 조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김관진 장관이 말하자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한 20여일간 근무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들어올 때까지 청와대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 정말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최근에 말이죠. 미국의 이 핵 우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요. 핵 협의 그룹 회의가 최근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핵 협의 그룹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시급하게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해서 이 독일 북방 파트에서 만든 이 비밀 보고서 이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말이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이 접속탄을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상당하고, 과연 어느 정도나 위력이 있는지, 요거와 관련된 이 외신 보도 내용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자, 김관진 전 이제 안보실장 국방장관, 그야말로 안보의 총책임자를 아마도요, 이 정권을 이어가면서 최고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간적으로도 오랫동안 했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의미는 확실하게 이 국방 임무를 그야말로 최고 지휘관으로서 유감없이 했다. 이런 점에 방점이 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는 이제 양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 대한민국 국방장관의 제1순위는 북한에 대한 대북 응징력, 보복 능력, 그러한 이 군 기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건데요. 요런 모든 질, 양 측면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만큼 확실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리고 높이 평가를 받는 분도 얼마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월간 조선에 아주 방대한 인터뷰 취재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이제 탄핵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이 전국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 안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 안보 공약을 김관진 안보실장도 당시에 철저히 챙겼겠죠. 그 정권 이 교체기의 와중에서 국가 안보를 끝까지 챙긴 사람이 바로 김관진 안보실장이다. 더군다나 말이죠.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미국에서는 누가 됐느냐? 트럼프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의 정권 교체에 나타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관진 장관이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 가지고요. 트럼프 백악관의 첫 번째 안보보좌관 했던 삼성 장군 출신의 플린을 만났어요. 직접 날아가서 만나가지고 한미동맹을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리고 또 후임 맥메스터와도 각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안보보좌관의 플린 그리고 맥메스터 이분들도 전부 군 출신이에요. 그게 이제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관계를 잘 쌓는 바람에 사드 배치 비용이 한 1조 정도가 좀 넘는데 이거를 갖다가 트럼프가 우리 한국한테 부담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를 부담시키지 않고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마무리를 잘 지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메스터는 어떻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했느냐?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제조업 일자리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 이러한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맥메스터는 또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김관진 이펙트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존경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관진 실장하고 불린 맥메스터의 관계가 굉장히 각별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안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한미 관계가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자, 탄핵이 되니까 이 안보실에 있는 김관진 실장 그리고 조태용 지금 현 안보실장이죠. 이런 분들이 안보 컨트롤 타워 핵심 인사들이 전부 당시에 2017년도 3월 13일 날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황교안이가 사표를 반려했대요. 이 사표를 반려받은 이제 김관 실장이 안보실 직원들에게 이 당부한 내용은 뭐냐. 대한민국의 안보는 1분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안보는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라고 직원들을 다독이고 당부의 메시지를 주면서 국가안보를 끝까지 책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 5월 9일 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니까 인수위 없이 이제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도 3월 10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이제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김관진 실장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는 단 1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위해서 21일까지 10여일간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임명될 때까지 안보실을 책임지고 계속 이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이 10일간이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모멸적인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관진 실장이 측근한테요.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간 정치권 후배에게서 김관진 실장 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 관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이거 참 어이없는 이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 실장은 상징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법 처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김관진 안보실장을 보고 있어요. 사법 처리 대상으로. 그러니 그거를 이제 김관진 실장이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그래서 식당에도 갈 수 없고 따라서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를 많이 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모멸적이고 힘든 고된 이 고통을 받으면서 10여일간을 보냈는데 이 정의용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한 후에 청와대를 떠난 직후에 청와대가 이제 뭘 조사하러 나섰느냐. 김관진이 사법 처리하려고 이제 한 건수를 잡은 것이죠. 청와대가 2017년도 5월 30일 날 사드 이 성주에 사드 포대가 배치됐는데 발사대 2기 외에 4기를 추가로 국내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나한테 보고도 없이 왜 4기가 들어왔느냐 이러면서 철저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5월 29일이에요. 5월 29일 날 이렇게 이 경위를 조사하게 나섰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5월 29일 날 이게 정의용한테요. 이 사드 4기가 추가로 반입됐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5월 30일 날 경위조사를 지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방부가 말이죠. 5월 26일 날 정의용한테 뭘 보고를 했냐면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총 보고했는데 청와대는 이거를 갖다가 다시 안보실장하고 1, 2차장 모두 이때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요. 정의용 안보실장과 1, 2차장 모두 사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고서 이제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문재인한테 보고를 하고 그 사드 보고 누락의 책임을 누구한테 덮어씌웠느냐? 김관진 안보실장한테 덮어씌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드 시스템의 기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무식의
무식이 통통 튄 거라고 볼 수 있죠. 사드 시스템은요, 레이더하고 발사대 6기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기 직전에 4월 말에 성주 포대에 들어간 이 사드는요, 레이더하고 발사대가 2기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4기가 남아 있잖아요. 이 4기가 남아 있는데 이 일체로 되어 있는데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이게 이미 다 반입이 됐는데 성주로만 아직 안 가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왜냐? 사드 기지가 처음부터 정식 배치가 아니라 임시 배치 수준이었기 때문에 4기는 안 보내고 2기만 우선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4기가 들어왔다. 이게 이제 그날부터 언론의 대서특필대기가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문재인은요, 이거 충격적이야. 왜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4기를 추가로 들어왔느냐. 이렇게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기체계 특성상 군 당국이 이 무기에, 더군다나 사드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드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언제 이동하는지,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줬지만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청와대까지는 전부 다 보고됐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 요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이 원인 이유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김관진 사이버 댓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댓글 문제도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김경수 댓글하고 비교하면요. 김경수는 댓글 조작 사건이 8,840건인데 비해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은 72만 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치 중립 위반으로 지목된 댓글 수는 8,862건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말이죠. 2,348건은 김병관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댓글이었고 노무현 관련 댓글은 255건, 문재인 관련 댓글은 207건.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이나 노무현 정치 댓글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 이 댓글을 이유로 해서 또 이 사법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댓글 수적인 측면에서도 김경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김경수는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이 김관진 안보실장은 2년 4개월의 형을 최근에 이제 받았어요. 이게 이게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김관진 안보실장의 형량이 김경수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내려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철저하게 사법 처리를 노렸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대로 몰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김관진 실장은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러한 김관진 실장을 인간 사냥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이 김관진 실장은 결국 무슨 말 한마디를 남겼느냐. 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가면 되죠. 다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군이 정치에나 개입하는 집단으로 몰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말이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했는데 이 댓글 사건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이 검찰에서 5년형을 구형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항소심 이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판결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처리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대법원이 판결이 날 때쯤 되면은 김명수는 떠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한번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무식, 그러니까 이 월간조선의 기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교훈적인 것은 그 당시 안보실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무능한 인간들, 이 정의영과 안보실 1, 2차장 이런 무능한 사람들이고요. 더 중요한 정점 있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김관진 장관을 이 사법 처리하겠다는 정치적인 목표 하에 아주 모욕적인 사법 처리를 끝까지 강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이러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김관진 장관을 끝까지 수사하려고 몰아붙였던 문재인 청와대. 지금 그렇게 재수사라고 이제 압박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 재수사의 결정 과정. 요거를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 거기에 상응하는 이 죄는 반드시 관련 당사자들이 다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정점에는 문재인이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요. 철저하게 수사해서 정점의 책임을 이 법률적으로 파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김관진 장관 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김성한 바로 직전의 안보실장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의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인데요. 김성한 안보실장이 최근에 최종현 학술원이 주최한 이 학술 대회에서 기조 연설했습니다. 바로 제목이요,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이 주제를 통해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내년에 미 대선이 지금 이제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지금 예비 주자들 중에서는요, 미국 우선주의와 그리고 동맹정치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확장 억제를 작전 계획화하고 또 이 핵 운용 체계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여기고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더군다나 최근에 말이죠, 지난 4월 달에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출범한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이 신분주의에서 벗어나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확장 억제 운용 체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첫 잔추는 아주 잘 띄웠는데 이제부터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속도를 내야 된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죠. 1년 반밖에. 자, 그래서 앞으로 1년 반 정도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골든 타임인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지금 이 공화당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미국이 국제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하는 고립주의 성향을 띠는 후보가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될 경우에는 워싱턴 선언의 합의 사항들이 정말 제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우려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 다음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대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과연 북핵에 대한 한국의 우려 제대로 알고나 있겠느냐, 그리고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미 제기된 바 있어요. 예, 이런 점을 감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한미 확장 억제를 갖다가 작전 계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전으로 쓸 수 있게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기회의 창을 열어줬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잘면 그냥 사진만 찍고 끝나는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정부 당국에서도 이러한 일종의 이제 조언 제대로 좀 이해해서 미진한 점을 최대한으로 빠르게 또 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이 핵 협의 그룹도 이제 열렸고, 그리고 미국 최대 규모의 전략 핵 잠수함도 부산에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 핵 잠수함이 최근에 제주항에 또 입항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워싱턴 선언의 이 가시적인 공약 이행을 굉장히 크게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쩌든지 간에요, 이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양측의 핵 우산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고, 그리고 핵 전력을 운영하고, 또 관련된 기획 실행에 있어서 우리 참여가 상당히 이제 제고된 것만은 많지만, 그래도 정치 상황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 정부적인 판단이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내실화 있게 이 핵 협의 그룹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보안 조치도 좀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 핵 협의 그룹의 이 수준이 본래는 차관급에서 시작했는데 거론이 됐는데 차관급까지는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요, 나토 핵 공유 문제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실효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나토 핵 그룹의 경우에는요, 이 협의 주체들이 장관급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차관급으로 돼 있고, 나토의 경우에는요, 미국의 핵탄두가 실질적으로 나토 땅 위에 와 있어요. 공군기지에. 근데 우리는 우리 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서울의 전술 핵무기라도 갖다 놔야 된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그런 우려도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최근에 말이죠, 이 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줬습니다. 이 접속탄을 제공해 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지금 반격 작전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접속사는요, 그야말로 정밀 타격하는 무기가 아니고 아주 넓은 지역에 대대적으로 뿌리는 일종의 강철비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한 살상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 접속탄은 쓰지 않는다, 이러한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이 살상 무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러한 접속단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 것은요, 미국이 공급할 수 있는 포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줄 수 있는 포탄을 상당 부분 갖출 때까지 접속탄을 쓸 수 있도록 주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접속탄을 썼다, 이거를 갖다가 미 백악관에서도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의 수비 진영과 기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요, 120여 개 국가가 접속탄이 아니고 집속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집속탄 사용을 금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푸틴도 자기도 이 집속탄을 쓰겠다, 이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집속탄, 이게 일종의 동영상인데요. 이 번쩍번쩍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죠? 이 번쩍번쩍 하는 거가 집속탄입니다. 이 정도로요, 넓은 지역을 커버하면서 살상력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집속탄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까지 바이든이 지금 제공해 줄 정도로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방어,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비밀 보고서, 독일의요, 연방 방위군에서 만든 이 비밀 보고서인데, 이걸 보면은요,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제대로 이 반격 작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 비밀 보고서를 독일 국방부가 만들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지금 독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이 1000km에 달하는 전선에 걸쳐서 10명에서 30명씩의 너무 소규모 부대를 쪼개가지고 작전에 투입하고 있어서 서방에서 훈련받은 병사들이 집단을 이뤄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 이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소규모 부대 단위별로는 뭔가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합동 전투 리더십은 실종이 됐고, 서방에서 배운 전투 교류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대규모 병력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서방의 월등한 무기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소규모 단위로 분산 공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오인 사격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월등한 화력을 앞세워서 자체 동력을 구축할 능력도 훼손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우크라이나군이 해외에서 새로운 전투 방식을 배워서 복귀해도 자체 전투 경험이 많은 우크라이나군 지휘관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 지도부는 나토의 표준 훈련을 받은 지휘관, 병사들보다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들을 더 우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 지휘관들이 리더십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것은 위험하고도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비판적 보고서를 내놓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 보고서에 대해서요, 이 다른 이 서방 선진국들은요, 지나치게 오만한 평가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